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여자와 매일매일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어증을 겪게 된 여주인공과 아직은 약하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실명에 이를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 그 터널을 향해 가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누군가와 상황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말과 시각. 어쩌면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뒤집어 놓으면서 작가는 일상적인 우리 생각 자체를 흔들어 놓으며 깊은 혼란으로 빠뜨립니다. 게다가 이 소설은 철학적인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술 더 떠서 히라버라는 낯선 언어를 등장시키며 그 복잡한 규칙과 문법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마디마디 섞어 놓아 읽어가면서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와 시각을 뒤엎어 놓고 철학적인 배경에 난데없는 히라버라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기본은 다 갖춘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문학은 공감과 감동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아서 중간중간 정차해야 할 역만 잘 지킨다면 그 나머지는 들판이든 골짜기이든 내 호흡과 기분에 맞춰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읽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이 글 전체를 온전히 내 안에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면서 쉬운 느낌으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7) 살이던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인 그녀는 첫 번째 실어증을 겪습니다. 가족들의 온갖 노력과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침묵의 자물쇠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먹먹한 잠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은 뜻밖에도 그때 처음 접한 낯선 언어인 불어의 한 단어였습니다. 비블리오테크.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죽음과 이혼 이후 아이의 양육권을 잃게 된 재판. 참담한 현실을 연거푸 겪으면서 주인공은 다시 한번 말을 잃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것이 찾아왔다. 20년 전 모국어가 아닌 낯선 외국어가 자신의 긴 침묵을 깨뜨리리라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지금 그녀가 이 사설 아카데미에서 고대 히라버를 배우는 것은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더 낯선 문자를 쓰는 버마어나 산스크리트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면 주저없이 그것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꼭 히라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낯선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자음과 모음이 내는 세밀한 발음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발음할 때의 니은과 니를 발음할 때의 니은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언어가 내는 소리와 느낌에 영민한 아이였던 그녀에게 실어, 즉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육체를 잃은 그림자나 죽은 나무의 텅 빈 속처럼 차고 희박한 침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작가의 복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히라버는 고어, 이른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여자 주인공에게 모어, 모국어는 오히려 불안한 것이 되어버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매달리는 것은 말이 아닌 언어인 고대 히라버였다는 것. 게다가 고대 히라빈들은 구체적으로 나뉘지 않은 여러 개념들을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르기도 한 여러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언어. 그렇기 때문에 히라버라는 언어는 더더욱 그녀가 잃어버린 말의 세상을 새롭게 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칼레파 타 칼라. 이 히라버 문장은 다음 세 가지 모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같은 단어로 아름답다, 고결하다, 심지어 어렵다라는 뜻까지 모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고결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한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그 모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 의미가 모두 통할 수 있는 것은 고대 히라빈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 아직 분절되지 않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그 뜻이 세부적으로 나뉘지 않고 복합적일 때 그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말을 잃어버린 여주인공을 등장시키며 작가가 의도했던 것은 이런 언어가 주는 복합적인 의미를 주인공과 독자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런 내용을 초반에 독자의 시선에 고정시켜버리면서 이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인공이 처한 복잡한 심리적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도였지 않을까요?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 개념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니 이건 좀 매력적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실어증을 이해하기 위해 더듬어 보았던 기억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하나의 문장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을 얼음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손에서 하얗게 뽑아져 나오는 거미줄 같은 문장들이 수치스러웠다. 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17살 되던 어느 겨울 더 이상 그녀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어 없이 움직였고 언어 없이 이해했다.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이 안팎으로 그녀의 몸을 에워쌌다. 그녀를 끝없는 침묵으로 몰아넣은 첫 번째 실어증의 시기였다. 최초 여자 주인공의 실어증은 단순히 육성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언어장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의 내부처럼, 작동을 멈춘 승강기의 통로처럼 그녀의 입술 안쪽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언어의 세계를 비켜나 뇌와 목구멍, 혀와 입술 모든 기관에서 언어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던 어느 날 그녀가 히라버 수업에서 혼자 노트에 히라버 문장을 씁니다. 그렇게 히라버는 말이 내는 일반적인 소음이 아닌 느낌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로 조금씩 그녀 머릿속에 쌓여갑니다. 반면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주인공은 지금 현재는 두꺼운 안경 렌즈에 의지해서 해가 밝게 떠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을 그런 대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말을 잃은 것과 달리 남자 주인공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빠지는 상태를 겪으며 오래지 않아 자신이 결국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느닷없는 실어증을 겪게 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충격과 오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이 되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것에 다가가야 하는 남자 주인공의 실명에 대한 공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큰 두려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 주인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 대해 표현한 이런 대사.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도근시였던 나에게 있어서 작가의 이 표현은 그 자체로 너무나 확실한 설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도수 높은 안경을 통해 교정될 수 있는 시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대상 앞에 놓였을 때 겪는 혼란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 안에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소리와 분위기와 온도 등 모든 것을 통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15살 때 독일로 이주한 이후 31살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상의 절반이 낯선 외국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웠던 산사태처럼 사방에서 퍼부어지는 모국어에 감격하며 한 계절을 보낸 뒤 겨울이 오자 독일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서울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독일로 이주해 가면서 그곳 문화에 동화하려고 애써야 했던 그는 여전히 이방인인 채로 독일어도 한국어도 애매하게 불편한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전 언어인 히라버를 통해 자신의 불특정한 정체성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었겠지요. 그가 히랍 철학을, 히라버를 더 맹렬하게 파고들었던 것은 말을 되찾고 싶어서 낯선 언어를 배우는 그녀의 모습과 그래서 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가 강의하는 아카데미의 히라버 수업을 그녀가 수강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렇게 각각의 상실을 끌어안은 채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히라버 수업을 들으러 아카데미에 온 그녀가 어쩌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작은 박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말을 잃은 여자와 보는 것을 잃어가는 남자, 그리고 길을 잃은 새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순간의 상황은 정교하게 세 겹으로 이루어진 상실감과 그 상실감을 해석하는 모습을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새를 밖으로 몰아주기 위해 가방으로 벽을 툭툭 치지만 새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난간 아래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말합니다.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앞장에서 첫 실어증에서 깨어날 때 낯선 불어 단어 비블리오테크를 만났을 때 그녀는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지요. 길을 잃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작은 새에게 그녀가 했던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이 문장. 그리고 그녀는 미처 혀끝으로 터져나오지 못한 이 말 또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선 남자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있는 새를 흐린 시력으로 발견합니다. 이미 계단은 어두워서 그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새를 내보내려고 팔을 휘젓다가 그가 몸을 수그린 순간 삐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새가 푸드덕 날아오릅니다. 얼굴로 달려드는 새를 피하려던 그의 발이 계단을 헛디뎌 그는 머리를 부딪히고 깨진 안경에 손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녀는 안경이 깨져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늦은 밤 내내 그의 집에 머물며 첫 버스가 다닐 시간이 올 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오래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오래 듣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자신이 아직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컵을 탁자에 내려놓거나 의자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일부러 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앞장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퍼뜨리는 것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싫어서 공간에 퍼져나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두어 잠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소리로, 숨결로, 의식적인 작은 소음을 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을 내뱉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말이 있을 때마다 그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그가 느끼도록 합니다. 손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그녀에게도 이미 완벽한 언어입니다. 가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몸에 눈꺼풀과 입술이 있다는 건 그것들이 때로 밖에서 닫히거나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길 수 있다는 것. 때로 밖에서 닫히거나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길 수 있는 눈꺼풀과 입술.
소설에서의 그 혹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마주하기 버거운 어떤 순간을 만나거나 쌓이고 쌓인 논리와 주장으로 너덜너덜해진 스스로의 목소리에 강한 피로감을 느낄 때면 순간 내 안에서 걸어 잠긴 눈꺼풀과 밖에서 단단히 닫혀버린 입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의 고단함으로 차라리 죽은 언어, 히라버처럼 하나의 단어로 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여러 뜻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외면에서 닫혀버린 눈꺼풀 속으로 오히려 선명하게 사람들 사이의 많은 오해와 분주한 변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집에서 오래 이어진 대화. 그 글 속에서 남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했지만 내가 이해하기에 그 순간 여자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느꼈습니다. 작가가 전하려고 했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그 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정체가 어두운 계단에서 길을 잃고 푸드덕거리며 여기저기 마구 부딪혀대던 그 작은 새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강한 느낌으로 말이지요.